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학습법상에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동화쌤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인가 스파르타인가? 자율적으로 숙제를 하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매를 댑니다. 스파르타. 아니면 강제로 목표를 정해줍니다. 이제 단기적인 효과나 이럴 때는 스파르타가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매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단기적으로 한두 번의 필요성,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성을 잡아주느라고 그 매를 댈 수는 있겠지만 인격이 형성된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습법상에는 스파르타를 가지고 효율성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비를 넘어가게. 근데 이 점수의 고비를 넘어가는데 인생의 고비를 넘길까? 자, 아니라고 생각해서 입시에는 적당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입시에는 확실히 스파르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의 아이들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동기유발도 지속적으로 시켜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어렵기 때문에 자율적인 게 더 매력적이긴 한데요. 쉽게 가자면 스파르타도 더 편하고 더 효과도 있고 뭐 단기적인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제 아직도 두 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매를 요령 있게 아이들을 즐겁게 웃으면서 맞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능력을 보면 스파르타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본능적으로 제가 매를 싫어해서 학원을 다니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나 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항상 떨어지는 건 아닌데 학원은 자체가 또 자기주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주도하고 자습은 다릅니다. 자습은 그냥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고 자기주도라는 것은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목표를 정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결정을 해나가고 그러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주도해 나간다는 것인데 이 주도라는 것 자체가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도를 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습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도를 중점으로 줘야지 자습으로 중점을 두면 자기 자습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도를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 이게 이제 심리 컨트롤 문제고 그 학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론상의 문제고 그다음에 학생의 심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 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의 문제지 자습과는 좀 다릅니다. 자, 학습 능력이 자기도 학원을 다니면 떨어지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학원에서 너무 자세히 가르쳐줘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줄수록 아이를 많이 가르칩니다. 인기 강사가 되고 그러니까 학생이 혼자 알아야 될 것까지 모조리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편합니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그걸 찾아내는 맛 스스로 터득하고 하고 느끼는 맛 자체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누적되면 자기도 학습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제입니다. 학원 자체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의존하고 얼마나 스스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점수대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기본서 한 권이면 충분한가? 한 권을 여러 번 보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본서 자체에서 보통 기본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봐야 되는 기본이 되는 것 교과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나가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자습서가 있습니다. 스스로 여기서 말하는 자습 혼자 보기에 혼자 알아내기가 좋게 자세하게 써있는 것 학원 수업 대용일 수도 있죠. 또 참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그 다음엔 평가 문제집이 있습니다. 평가 문제집 평가를 해봅니다. 평가 그 다음에는 평가 문제로 되는데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있고 또 실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전 테스트를 하니까 더 어려운 걸 하고 싶어서 심화 문제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전 테스트를 하는 걸 두세 번을 또 하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건이네요. 10번 반복하는 거네요.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것이 확실한 범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말아야 하나.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이렇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하죠, 보통. 근데 여기서 이건 분명히 안 나올 거면 과감하게 이걸 빠르게 이해하는 걸로 족하고 나올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공평하게 골고루 하는 학생이 있죠. 그러면 공부는 많이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목표가 시험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점수를 표출해 놓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공부 자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이런 과정을 밟아간다는 느낌을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것이 확실한 부분을 안 할 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친구는 라이벌인가 방해자인가? 라이벌이 있으면 되게 좋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선의의 라이벌, 방해 안 하는. 근데 방해자, 친구랑 같이 독서실에서 만나서 공부한다고 했다가 그냥 서로 한 명이 놀자 그러면 계속 놀아버리죠. 다 같이.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경우도 많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방해자가 되죠. 그럼 또 혼자가 되죠. 그러니까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선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의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친구로 남으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죠. 친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친구니까. 방해자가 됐으면 그 방해자를 말릴 수 있어야 친구죠. 공부할 때도 참자고 좀 더 하자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죠. 자, 정리할 것인가 더 풀 것인가. 이렇게 풀었다가 많이 푼다, 많이 벌린다. 그 다음에 정리했다가 또 다시 이거로 확장시켜서 또 풀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반복해 나가죠. 그러면서 더 또렷하게 만들었는데 두 양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한문 절대적으로 한문 권합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보통 한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요. 이 시기를 넘기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걸 공부할 시간이 적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든지 영어를 공부하든지 해서 학습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한문 자체, 한문이라고 해서 문장이 아닙니다. 한자 능력을 외울 때요, 조금 이렇게 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학자가 쓰고 여기에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학문, 학생, 학교, 그 다음에 학용품 이렇게 써 있으면요, 여기다 학생, 학문, 그 다음에 학용품 이렇게 쓰셔야지 학학 쓰면 지겨웁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이 한자 자체를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자 자체를 의미는 것보다 이 학문, 학교, 학생, 학용품의 뜻이 옆에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누적해서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되니까 지겹지 않게 이렇게 학문, 학생, 학용품 이렇게 쓰게 하기를 권합니다. 자, 한문을 하게 되면 전체 학습량의 70% 정도를 예습을 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학습 용어가 거의 한 90%, 학습 용어의 90%, 고등학교 때까지 쓰는 단어의 70% 이상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공부하시는 걸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한자를 근데 꾸준하게, 재미있게, 꾸준하게 쓰고 많이 하지 않고 꾸준하게 매일 꾸준하게. 또 학습지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또 언급을 하겠는데요. 학습지에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하지만 이렇게 사가지고 일정 부분 본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다면 찬성합니다. 그리고 쓰는 연습도 되고 손에 힘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행복은 성적순인가? 맞습니다. 학생한테는 인생은 성적순 아닌데, 인생은 성적순 아니지만 친구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학생의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공부 잘하면 들었나요? 현실적으로 공부 잘하면 용돈도 더 받고, 공부 잘하면 마음도 편하고, 공부 잘하면 더 애가 얼굴도 받고, 그리고 공부 잘하면 심지어는 인성도 더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인성이 안정적이니까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면 행복해합니다. 애들이. 네,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다. 그럼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잘한다는 정도가 다르겠지만요. 자, 내 성격은 공부의 약점인가 강점인가? 성격 따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점이 되고 성격 따라 못하면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 따라의 내 강점, 근데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지금 현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나가면서 봅니다. 같은 책을 보기 싫어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루에 책을 2권 풉니다. 수능 특강을 하루에 2권 풉니다. 이렇게 빨리 나가는 학생은 그 스타일에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B라는 학생은 굉장히 넓게 공부합니다. 쉬운 것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추려가지고 그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이 학생은 빨리 보고 약점을 찾아서 약점을 심화할 수 있는 시간을, C라는 학생은 좀 빠르기도 하고 넓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본인이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또 봐야 될. 그럼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펼쳐나가는 거고, 이 학생은 매일매일 하는 거고, 이 학생은 군데군데 하는 거고, 이렇게 성격이나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자신의 약점, 성격, 그래서 이 학생은 전체적인 걸 바라보는 걸 좋아하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고 넓게 꼼꼼하게 다 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이 학생은 쭉 나가되 한 부분은 팝니다. 쭉 나가되 한 부분은 파고. 그래서 그러니까 단점이 있어. 그러면 이 학생은 기복이 심할 수 있고, 이 학생은 시간이 모자라고, 이 학생은 시간이 충분한데 본인의 약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성적이나 성격, 학습법에 따라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내야 합니다. 본인이 혼자 찾기는 쉽지 않죠. 신문을 읽을 것인가 시간 낭비인가? 현실적으로 왜 신문을 읽을 시간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을 읽을 시간. 그렇죠. 신문을 책으로 된 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순식간에 신문을 스크랩해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현실적으로. 공부는 양인가 질인가? 절대적으로 저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충족돼야 질로 넘어가지. 어떤 공부 방법도, 질적인 만족을 가진 공부 방법도 양이 부족하면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충족되고, 양이 넘치고 넘쳐서 이 넘친 양이 질적인 변화를 돼서, 처음에 이만큼 양을 공부했는데 이만큼을 공부하는데 이 양이 다 차야 이 질적으로 이것들이 점점 차오릅니다. 좋은 질들이. 그러니까 양질. 자, 전 과목을 해야 하나 몇 과목에 집중해야 되냐? 이게 무슨 뜻이냐? 몰입 과목으로 오늘은 영어, 내일은 수학, 이렇게 몰입 과목으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꼼꼼하게 매일 수학은 조금 하고 영어도 조금 하고 국어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어요. 둘 다 뭐 성향이나 공부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과목상으로 어떤 과목은 몰입해서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이. 근데 이게 과목을 보는 속도, 학생의 배경 지식, 등급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이런 걸 뭔가를 말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난감합니다. 이걸 적절하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학생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분배를 해줘도 해낼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일적으로 뭔가를 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운동인가 휴식인가? 차라리 휴식을 취할 것인가,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계속 충전을 해서 할 것인가. 장기간은 바라면 운동이고요, 단기간에는 휴식이겠죠. 장기전을 준비한다면 운동이겠고요, 단기전은 휴식일 겁니다. 통문장인가 단어 하나씩인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씩 외우는데 저는 이렇게 통문장에 찬성합니다. 문장을 외우면서 단어를 외워야지, 단어 자체 하나만 외우는 거는 뭐 그렇게 해서 단어 여러 개를 확인하는 건 상관없지만, 문장 속에서 단어를 외우고 이해하는 거를 더 찬성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를 찬성을 하는데요. 단어에 이렇게 어원이나 어근을 통해서 단어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뭐 하나씩 보고 하는 것도 찬성을 하지만, 저는 통문장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수학 해독지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자, 보통은 수학 해독지 보지 말고 제가 꾸준히 풀으라고 하는데, 자, 평균 90점 밑에, 모의고사 2등급 밑에는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안 보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해답지 보고 연구를 하는데 내가 1등급에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 문제던가 아니면 그걸 따로 뽑아놓고 시간을 들여서 풀 문제라고 판단했을 때에만 해답지 안 보고 끝까지 생각해보는 건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수학 해답지 안 보고 끝까지 하라고. 그럼 어떤 60점에는 공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답지도 안 봐서 해답지 보는 법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그러니까 해답지를 보고 스스로 터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되지. 그다음 해답지 보고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풀면 되지. 왜 해답지를 보지 말라고 하는지. 점수마다 다 다른데 하위권, 중위권 이상, 중위권 3등급 밑에는 무조건 해답지 다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자, 5초 정도, 10초 정도 봐서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지 보고 연구한 다음에 다시 따 붙었고 문제 보고 다시 또 풀어봐야 되고 그래도 안 풀리면 이거 다 써놔야 됩니다. 다 써놨다가 하나하나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런데 3초 정도 안 돼서 해답지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띄워서 이렇게 풀었는데 풀리면 뭐 때문에 못 풀렸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놓고 그거를 한 줄 정리로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해답지 결국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하고 진도 나갑니다. 지방대 좋은과인가 서울권 합격권인가. 이제 서울권 합격권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인서울로 바뀌었죠. 대세가 뭐 찬성합니다. 근데 본인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대학 자체를 본인의 직업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지방대를 간다면 근데 사회 구조가 서울권으로 되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수시인가 정시인가. 뭐 수시로 가는 게 대사라 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최고 상위권하고 최고 하위권 그러면 뭐 한 5등급이야. 2등급 이상은 수시가 많이 가고요. 정시는 가운데 애들이 왜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애들이. 자, 논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 단위 시간당 그 효과 볼 때는 논술이 가장 그 효과를 많이 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논술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논술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효과 볼 아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글쎄요 10명 오면 그 중에서 제가 한 뭐 60%는 가능하다고 한번 해보자고 하면 이 60% 중에서 글쎄요 한 2명 그러니까 전부 전체 인에서 20% 정도의 아이들 뭐 많이 잡으면 30%왜 그러냐면 제가 못 맞추고 또 그거 붙었어 하고 놀라는 애들이 있으니까 10%에서 30% 아이들 외에는 논술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 논술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90점대에 정체되어 있는 아이가 논술을 배우면 한 5점 정도, 95점 정도를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배우면서 독해력도 늘고 분석력도 늘고 그 다음에 글의 구조도 더 눈을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어에 도움되고 영어에 도움되기 때문에 논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을 쓰는 것들이 자기의 재능을 판별하는데 한 8회 정도가 걸리거든요. 8회 정도 쓰고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를 한 이후에 본인이 논술을 쓰게 되면 이 아이가 논술을 얼마나 더 발전하고 어느 정도 논리로 답을 구성을 해서 경쟁권, 합격권은 아니더라도 경쟁권에 충분히 어느 정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경쟁권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가르치면 돌파할 확률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애들 쓰면 안 늡니다. 정도 딱 되면 생각의 문제나 독서의 문제나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나 삶의 문제나 독해력 자체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늡니다. 그러면 벽처럼 되기 때문에 일찍 판별하는 게 좋습니다. 고1 때도 판별이 가능합니다. 고1 정도면 왜냐면 고1에서 고2까지 정신 수준이 올라가다가 고3 때 떨어집니다. 왜 단순하게 맨날 외우고 공부하고 풀어서 그러니까 고1 때 판정을 하시는 게 입시 측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고인가 뜬목고인가 차이는 뭐냐면요 수학을 어느 정도 완성시킨 다음에 일반고를 가면 내신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경쟁을 하기 때문에 뜬목고에 가서 공부를 하면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서성화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등급이 낮더라도 내신 등급이었더라도 공부가 하이기 때문에 수능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이나 입시 체도 입시 체계가 더 진학 중심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진학하는데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목고로 지원을 하죠. 근데 이제 특목고의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합격이 문제라요. 특목고에서 경쟁이 문제죠. 경쟁을 잘 할 수 있는가, 경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나 마인드가 되어 있는가, 경쟁이 문제죠. 자, 유명 학원인가 전문 학원인가. 유명 학원 가기도 하고 전문 학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또 교습소를 가기도 하고 또 공부방을 보기도 하고. 근데 이 다 차이. 이런 시스템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스템 차이도 있는데 실제로는 교사의 차이입니다. 교사, 강사.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근데 쉽지 않죠. 가르쳐보고 애가 반응하고 한 상황이니까 뭐 소문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뭐 우연히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더라도 뭐 어떤 실적 자 광고 안 하더라도 그냥 실적을 광고를 하거나 뭔가를 대거나, 그 다음에 강사랑 전화를 하면 강사는 항상 그렇게 학부모들랑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이 잘하죠, 학부모보다. 그러니까 전화를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이한테 학원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실제로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 그리고 아이가 발전하는가,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해야겠죠. 근데 이게 학원 선택의 기준하고 쓰고 싶어도 뭐 같이 동종으로 일하는 이런 학원 가지 마세요, 이 선생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방법 안 좋습니다, 이런 거 자체를 잘 좋아하지 않아서 노크마크 하겠습니다. 자, 팀 수업인가 혼자 강의인가. 저는 거의 뭐 1대1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팀 수업을 하다 보면 좋습니다. 팀 수업이 강사도 좋고 부모도 좋죠. 강사도 좋고 부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에서 뭐 5명이 수업하면 2명은 도움되고 3명은 뭐 교육비 지불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의 편토를 마치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잘하는 애 입장을 맞춰서 성과를 봐야 되고, 얘들이 잘하게 되면 의의제기를 못하니까 강사는 책임을 다한 거니까. 자, 부모 같은 경우에는 5명으로 해서 뭐 이 강사가 유능하다는데 이렇게 2명은 성과를 봤으니까 우리 아이도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어느 정도 혼자 하는 가격보다는 부담 없이 하니까 부모도 좋죠. 근데 학생의 이 2명은 좋습니다. 아주 좋죠. 2명은 자기에 맞춰주니까. 근데 3명은 이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1대1로 합니다. 1대1로 해서 일정 부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팀 수업하면 아이들도 팀으로 딱딱 돼서 늘어도 팍팍팍 늡니다. 그래서 일정 한계를 넘어가면 강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1대1로 하게 되면 쉽지 않죠. 왜? 1대1이 원하는 애들은 잘해서 이렇게 2의 부문이 아니라 2, 3의 아이들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죠. 그걸 끌어가야 되고, 그래도 아이들한테 공부든 인생이든, 공부가 인생이라면, 인생 일종이라면 적어도 학습 위에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1대1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